네, 자 지난해 6조 원 가까이 내다 팔았던 외국인이 최근 순매수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중반 이후에 3일 동안 순매수 규모가 8천억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을 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8천억 정도 자금이 좀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보면 국내 증시를 이렇게 해설할 때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대부분 다 해외 쪽에 재료들이 많이 이제 차지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문제 치중할 때 이런 변화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외국인의 향방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이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오늘 경희대학교 김근수 교수가 이렇게 논문 발표했던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면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높다 하는 또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하면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런 논문도 발표해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이렇게 향방이 국내 주가를 이렇게 이어올 때 굉장히 중요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추세 변화를 할 땐 좀 더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2016년 8월부터 한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 이런 문제가 결부돼서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유입돼서 네. 한국 주가도 아마 2017년 때는 한 2,600 한 선대까지 올라갔었을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주식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는 그 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세상승 낙관론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3천 이상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 근데 실제로 보면 작년 같은 외국인들이 약 6조 원 정도 매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 하락을 이끌다 보니까 코스피가 2,000선도 무너져서 1,900대까지 떨어졌죠. 이때가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분. 작년 10월로 기억되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일부 증권사가 PBR을 동원해서 1,500대까지 떨어진다 해서 아마 시청자분이 이때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흐르실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작년에 순매도에서 순매수세, 물론 일별로 이제 매도 매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올해 들어서 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1조 원 이상 이렇게 되면서 특히 지난주 중반 이후에 이 문제를 다루는 이런 전문가들이 없는데요. 지난주 중반 이후에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한 3개월을 기준으로 그렇군요. 8천억 정도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리고 국내 주가도 지금 2,100선을 좀 다가서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다면 한국 경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국면에 들어가지 않느냐. 실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지난주 중반 이후에 3거래일 연속 매수에서 우리 한국경제TV 밑에 자막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의 작년에 많이 팔았던 주력 업종을 주로 좀 많이 산다 하는 이런 점이 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사실 이번 주에 이렇게 2,100선을 넘을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시 입장에서는 또 우리 이렇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문제,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 또 홍남기 경제팀이 이런 변화를 받아서 경제의 성과를 체감적으로 국민이 느끼게 될 수 있게끔 주력하는 상황에서 보면 증시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로 좀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증시에 대한 좀 매력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질 텐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사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매력이 증대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게
우리 자체적인 매력에서 증대해서 되느냐, 네. 아니면 매력이라는 건 상대 비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개선되지 않는데 네. 사실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주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금을 뿜어주는 이런 국가들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는 개선이 없는데 상대적 비교에서 우리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 외국인의 우리나라의 순매수 기업의 지속 여부를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네.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국이 사실 증시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요인은 우리 내부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그 지속 여부가 이렇게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의 그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우리 주변국들이 뿜어내는 요인들이 더 크다. 또 한국도 일부는 있다,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 요인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이렇게 보면은 정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하죠. 뭐 셧다운 문제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롬 파월과 그 갈등 문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누그러지긴 했지만 잠재적으로 불안 요인들은 좀 많은 상태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자금을 뿜어내주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미국 경기가 안 좋고 정시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한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니까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게 되겠죠. 예. 그런 측면이 이제 일단은 그 미국 측에서 한국 증시에 상대적으로 자금을 밀어주는 이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중국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 경향 문제 또 금융위기 문제 이런 것이 계속해서 중국의 내수적인 이렇게 경기 부양 여부를 관계없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실제 그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각된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증시도 그 환율 조작 문제, 아베노미스의 종료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와다나베 부인들이 이제 주변국들의 자금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광안리에 이렇게 부동산에 광안리에 그 부동산 자금들이 와다나베 부인들이 그 들어오는 상태이고 예. 그다음에 일부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일본의 그 와다나베 부인들이 금리차를 이용해서 자금이 들어온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은 지금 이번 주에 아주 관심이 되죠. 15일 날 맞습니다. 노딜 브렉시틴 영국에서 국민투표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유럽의 노란조끼 사건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이 이렇게 자금들이 이렇게 배출 요인 거기서 뿜어내는 요인들이 있죠. 이런 요인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은 사실 신흥국 시장이 오히려 주가적인 변동성이라든가 엔달러 환율 같은 선진국 통화의 변동성보다는 한국의 이렇게 코스피 안정성 문제라든가 변동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이게 신흥국 시장이 선진국 시장처럼 이렇게 안정돼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주변국들이 많이 좀 뿜어준다. 여기에 한국 이렇게 해서 홍남기 팀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그동안 한국이 너무 경직돼 있다. 또 국정운영도 남북 문제에 있다. 이런 문제에서 경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경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좀 변한다면 주가가 너무 떨어진 것이 매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아직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를 강조하고 홍남기 이렇게 그 부총리께서도 연일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뒷굽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달았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러한 그 변화 모습이 한국의 저가 매력이 이게 부각되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또 월가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경제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두고 가짜 새벽 논쟁이 좀 일고 있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네. 사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면 작년에 그 9월부터 이 문제는 아마 지적해 드렸을 겁니다. 그때도 플러스원 문제에서 한국이 앞으로 어찌됐든 노동지표든 그 성장률 지표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장하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끄는 이런 그 일기 경제팀들이 굉장히 좀 외골수에 몰렸던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골수에 몰리면 본인들이 자기 자신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실제 성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국민으로부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의 지지도까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월가에서는 이 가짜 새벽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찌됐든 올린다. 자기 자신의 주장이 굽히는 것이 어찌됐든 성장기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에서 올린다 하는, 그래서 주력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 나오면서 자,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들의 그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면피시키기 위해서 이런 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벌써 문제가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 한국이 분명히 좀 바뀌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경제 문제 굉장히, 지난번에 그 신년 기자에서도 경제 문제, 경제 용어가 굉장히 가장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국정의 이렇게 중심선이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사실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가짜 새벽에서 이제는 진짜 새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한쪽에는 가짜 새벽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그때도 진짜 새벽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대가 혼재된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자, 한국의 이런 가짜 새벽과 진짜 새벽의 갈림길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네. 그쪽 국가에서는 부각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가 메리시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가짜 새벽을 좀 진짜 새벽으로 돌려 넣어야지만 우리 증시가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든지 경제가 좋아지고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려면 우리 내부적 요인이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지금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10위에 해당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과제인데요. 여전히 이렇게 이번 그 경희대 김근수 교수의 논문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는 우리 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향방에 대해서 너무 쏠려 있는 것은 한국 경제 독립성이라든가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거는 빨리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내부의 완충 능력, 내부의 그 자체적인 개선 요인이 이렇게 크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미국이라든가 예를 들어 셧다운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내수 병한다든가, 일본 입장에서도 미국의 그 환율 조작 압력 관계없이 내 갈 길을 간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정책 방향만 이렇게 올바르게 되면 또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소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외국인이 모처럼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네.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이렇게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경기 문제, 우리의 경기 문제 여러 가지 중요했지만 경제 성장률 끌어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 성장률 보면 아시겠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죠. 우리 성장률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작년에 이렇게 10월부터 주요 예측 기관들이 발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4월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올해 성장률을 발표하는 이런 그 기간도 있었습니다는 작년에 4월 상반기까지 발표됐던 것은 이렇게 작년 성장률이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이후서부터 발표하는 것은 올해 성장률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성장률의 그 하향 추세를 보면 작년 그 10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 연계 성장률이 한 2.8, 2.9는 유지했습니다. 이런 것이 작년 12월 달에는 대체로 2.5, 2.6으로 내려간 상태고요. 지금은 연초 들어서는 이것이 2.5% 밑에 무디스 같은 2.3%까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의 이렇게 밑도는 예측 성장이 될 때는 외국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적다. 일반적으로 보면 디프레기 발생하면 외국 자본들은 언제든 나간다. 이것이 최소한 이렇게 플랫하거나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성장률을 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월가에서 보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가짜 세력 경계론에 대해서 진짜 세력으로 돌려내려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 그럼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면 총수 진작제,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입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뉴딜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레이고노믹스 경제 주체들의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이런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총수요 정책, 뉴딜 정책, 레이고노믹스 총공급 정책 이게 동시에 필요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이것이
잠재 성장률 우위로 성장률 좀 끌어올리면 외국 자본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 지속 가능하다. 그러면 한국 증시 입장에서 주가가 2016년 8월 강하게 상승했던 국면에 다시 이거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기 진전책은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 있게끔 지금은 드라이브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새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뉴딜과 레고노믹스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뉴딜 정책과 레고노믹스가 어떤 정책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뉴딜 정책부터 좀 설명드려야죠. 네. 왜냐하면 뉴딜과 레고노믹스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총수요 정책, 어리게트 디맨드 사이드고 그다음에 총공급 적용 완전히 반대 정책이기 때문에 시청자분한테 헷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총수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그 유호 사이드가 반드시 민간의 이렇게 유호 사이드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중물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오늘도 각종 언론에서 보면 경제 지표가 그것이 경제 선행 지표든 경제 동행 지표든 경제 후행 지표든 선행과 동행과 후행 지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선행 지표는 대체로 기업의 실사 지수 같은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는 시각, 이 BSI 지수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동행 지수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설비 투자 같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후행 지표는 고용 지표가 되겠죠. 이런 지표들이 좀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선행과 동행과 후행 지표가 모두가 좀 안 좋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 나서기에는 경기 부양에 나서기에는 지금 여건이 좀 너무 악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에 대공에 비유되지 않다 하더라도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측면에서 정부가 마중물적인 측면에서 마중물 펌프의 시골의 그 펌프에 이렇게 보면요. 펌프가 안 나올 때는 가물을 산다 할 때는 이게 마중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중물에 펌프를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이 앵커는 이렇게 얘기할 때 전혀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모르는데요. 우리처럼 이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펌프를 넣을 때 물을 넣어서 펌프질을 하면 이게 지하수에서 나오게 네. 되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케인즈적인 이렇게 총수요 이렇게 디맨드 풀 사이드 측면에서 이게 총수요 진정책이 필요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정책은 케인즈 정책은 1970년대 말까지 제2차 얼쇼크가 발생할 때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케인즈적인 총수요 공급 정책이 총수요 그 진작 정책이 굉장히 그 효과성이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측면의 경제 정책을 모색해야 사실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현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해서 사무관의 어떤 신재민 사무관인가요? 전 사무관의 이렇게 폭로 문제인데요. 저는 뭐 그런 문제 관련이 없이 그런 문제가 왜 이렇게 필요성이 제기됐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재정 사이드에서 지금 마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의 형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금은 이렇게 총수 진작을 위해서는 민간이 너무 얼어붙어 있으니까 네. 여기에 마중물을 넣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사실 그 총수 정책 진척의 시기적으로 효과의 이렇게 반감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재정이 굉장히 튼튼한 상태거든요. 재정이 뭐냐? 한계 국가채무는 GDP 대비해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위험 수위주인 사실 그 70%보다 굉장히 재정이 건전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렇게 경기 어려울 때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마중물을 내겠다는 이 정책은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그 정책은 제대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 효과를 낼 것이냐 하는 측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딜 정책과 좀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레고노믹스 정책은 어떤 정책입니까? 네, 사실은 그 뉴딜 정책 총수요 진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총공급도 다시 필요하다면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중개해야 되냐 하면 지금은 뭐든지 복합 융곱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총수요 진작과 총공급을 이렇게 진작시키는 바리스 믹스 혼합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산업에서 일반 생활에서 융복함과
이렇게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정책도 그 경제 주체들이 융복하러 갈 때는 경제도 한쪽 사이드, 총수든 총공이 한쪽 사이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파리스 믹스가 필요하다. 혼합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총공급을 진척하는 뉴딜 정책과 함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총공급이 필요하다 하는데요. 이 총공급 정책은 언제 나왔냐면 이 총수요 진정책이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1970년대 후반에 제2차 얼쇼크를 계기로 해서 이것이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 얼쇼크가 이렇게 돼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 현상에서는 지금의 뉴노멀 같은 이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과거에는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졌습니다는 그래서 총수를 진작하면 자 성장률 올리고 물가를 올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됐죠. 근데 그때는 공급 사이드에서 제2차 얼쇼크에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편은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되고 그다음에 공급 사이드에서 유가가 올라가다니까 오히려 경기가 침체돼서 물가가 떨어지는 게 물가가 올라갔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합성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게 1980년대에 지금의 그 트럼프노믹스를 이렇게 뿌리에 비슷한 레이고노믹스가 났던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기가 침체하는 속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왜 총수요 진정책이 1970년대 말에 유효성이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 침체를 대비 여기서 총수요 진정 물가가 올라간다. 안 된다. 그러면 물가로 올라가서 볼 그것처럼 뭐냐. 그것처럼 금리를 올라오면 경기는 침체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공급 사이드의 문제라면 공급 사이드에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유명한 아서 레퍼의 이론적 기거를 한 레이고노믹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자, 경제 주체들이 너무 세부담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아서 레퍼상 노멀존이 앱노멀존에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앱노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앱노멀존 비표준에 들어가 있다. 세수가 세율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때는 뭐냐? 세율이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 경기를 부양시키고 왜냐? 경제 주체들의 인센티브를 제고시키고 성장률을 제고하면 미국처럼 누진적 세수 구조에 의해서는 성장이 올라가면 세수는 거꾸로 좀 올라가지 않느냐.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세율이 떨어지면 세수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세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세수 부담에 느끼는 세율 부담에 느끼는 경제 주체들의 세 부담을 좀 줄이면 인센티브가 제도된다. 아니면 성장률 제고된다. 누진적 거다다. 세수가 그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이 세율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재정 수익 감소 부분보다 크니까 전체적으로 가버먼트 피스칼 그래서 피스칼 인컴 부분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아스레프거든요. 그래서 감세 정책인데요. 왜 레이고노믹스, 트럼프노믹스가 레이고노믹스의 이론적 근거를 갖느냐 하면 바로 감세 정책이 1980년대 이렇게 레이고노믹스에서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오늘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나왔습니다는 전 세계가 법인세 이렇게 내리고 있죠. 아마 법인세를 올리는 국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중국마저도 지금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금리 인하라든가 지준율 인하라든가 유동성을 공급해 가지고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데요. 경제 성장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 감세 정책에 동조를 해서 사실 미국과의 그 마찰을 일으킨 상태에서 중국의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는 경기를 살려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도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이렇게 인하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 지금의 그 경제 처방, 현실에서 보면 뉴노멀하기 때문에 처방이 힘든 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한 것인가라고 좀 말이 많을 텐데 이 뉴딜과 레이거노믹스 중에서 레이거노믹스를 더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통화정책 사이드에서는 자, 작년 11월 달에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제롬 파월이 금리를 좀 속도를 조절하겠다 하니까 네. 지금 인상한 지 뭐 2개월도 안 돼. 통화정책 시차가 보통 우리나라도 9개월에서 11년 정도라 보면 2년 2개월도 안 돼서 다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11월 달에 금리는 너무 성급하게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차원에서 한국은 리퀴드 트랩,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라든 걸 쉽게 변경하기는 힘든 상태거든요. 항상 뭐냐. 그리고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문제 생각해서 사실 금리를 변경하기는 힘든 구조거든요. 이런 얘기가 사태가 처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통화정책에서는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 왜 이게 통화정책을 먼저 얘기하느냐 하면 일단은 정부에서 보면 총공급적이든
그다음에 총수 정책은 이건 재정부, 우리 이제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부양이 하나의 수단 일을 쓰는 건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국은행 문제가 지금 어떤 입장이냐, 한국은행이 나설 수 있는 입장이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엊그제까지 금리를 올렸지 않았냐. 금리를 내려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경기를 부양할 때 중앙은행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나서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상정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홍남기 경제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권을 보면은 앞서서 선행과 동행과 후행 지표 이런 얘기지만 민간 사이드에서 사실 그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 사이드 코스트가 많으냐 쓰는 요인이 많으냐 이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코스트가 많으냐 근데 볼 때는 지금 안 쓴다. 올해 설을 앞두고도 기업들이 특별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쓴다. 그럼 안 쓰면 자,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떠냐? 안 쓰면 사실 그 비용적률이 그만 같이 내려야 국민들의 그 실질소득이 변하지 않는데요. 안 쓰는데 왜 안 쓰냐? 왜 안 쓰는 게 뭐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데요. 그렇죠. 기업 활동이 네. 너무 위축돼 있다. 그 배경에서 비용 요건이 너무 올라간다. 네. 최저임금 올라갔죠. 주 50시간 이것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비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비용이 올라간다는 총공급이거든요. 총공급. 그러다 보니까 자, 안 쓰는 걸 마중물 두자야 된다. 안 쓰는 걸. 그래서 케인즈적인 총수 진정책이 필요하는데요. 이게 뭐냐?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드레인 이펙트가 발생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국의 금리를 내린다. 이게 금리를 내리는 경기 부양 효과가 과거의 폐쇄경제 체제에서는 사실상 한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냐? 우리 경기 어렵다. 금리를 내린다. 금리를 내린다면 금리를 내리는데 세계가 하나가 평평화되어 있다 하면 우리 금리를 내리면 자, 중국이 금리를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고금리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이 금리를 내린다 하면 자, 한국이 금리를 내리는데 중국이 고금리면 자, 자금이 중국 쪽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만큼 총수요 진작책이 이 드레인 이펙트 때문에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 그러면 우리의 머무를 수 있는 경기 지표는 경기 부양 뭐는 뭐냐?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 국민들한테는 자 소비할 수 있게끔 기업한테는 설비 투자할 수 있게끔 국민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체감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막연하게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돈을 뿌려대고 이거 안 된다. 왜냐? 드레인 이펙트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냐? 보다 세부적으로 체감을 될 수 있게끔 국민들한테는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개선시켜줘야 되고 기업도 투자할 수 있게끔 개선시켜줘야 되고 제도 틀을 바꾸는 문제가 있죠. 그런 측면이고 국민이 직접 쓸 수 있게끔 가처분 소득을 늘린다든가 세금 내려줘야죠. 그 다음에 뭐냐? 기업들한테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하게끔 예를 들어서 뭐 과다한 현금 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아니면 뭐냐 기업의 설비 투자에선 적극적으로 지지책을 한다든가 네. 체감적으로 와닿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는 뭐냐 총수 정책도 필요하지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렇게 돼야 된다. 국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했을 때는 자 뭐든지 옛날에 경제 그 채부잣집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오랫동안 기업 개인들 입장에선 사람 끼고 돈 끼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차원에서는 항상 말씀드린 사람 끼고 자본 끼고 돈 끼고 기업 끼면 경제 성장한다. 이게 이제 쉬운 얘기 같지만 사람 끼고 돈 끼고 기업 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끼지 않으면 3대 공동 현상이 발생한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간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돈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간다. 국내의 수익률 여부와 관계없이 나간다. 자본의 공동화. 기업들이 밖에 나간다. 산업 현상, 산업 공동화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하나일 때는 사람 끼고 돈 끼고 기업 끼면 성장한다. 이게 쉬운 얘기였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가짜 새벽 논란을 좀 불식시키고 진짜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9월부터 제기했던 가짜 새벽, 일기 경제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화를 진짜 새벽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의 한편의 기대감 때문에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되고 지난주 중반 이후에는 사실 외국 자본들이 한 7천억 이상 돌았던 배경이죠. 그런 배경에서 자 종전에 9월 달에 1, 2기 경제팀의 가짜 새벽과 지금의 2기 경제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한번 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순매수를 돌아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홍남기 경제팀 또 그 이후에는 이거 대통령께서도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변화를 아마 시간 관계에서 자막을 통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그 홍남기 경제팀에서는 현장과 그다음에 지방의 곳곳에 목소리를 경청하는 목소리로 지금 아주 연일 그렇게 신발 뒤치기 이게 달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열심히 뛰고 계시죠. 그리고 이번에 그 신년사에서 보면 신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가 거의 얘기지 않고 남북 문제가 되다가 올해는 오히려 남북 문제가 가장 낮게 되고 경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어찌됐든 관심사가 국정 운영에 그쪽으로 반영되는 네,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주역에 있어서는 정부가 뭐냐? 정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나선다 하는 입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입장이 네. 아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도 신년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뒤편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 리쇼링. 이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신년사를 통해서 제조업의 리쇼링,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이 점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제조업을 다시 봐야 된다. 리프레시.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것도 다시 들어야 된다. 리쇼링. 이런 측면. 그리고 4차 산업도 이렇게 유동이 강조하는 모습을 보셨죠?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뭐냐. 여러 가지 그 기자의 답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과거보다는 우리가 저도 언론사 한 20년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는 과거보다 사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 방송에 뭐 이렇게 김무숙계 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무순 이렇게 기자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이렇게 됩니다는 사실 많이 예전보다는 유연해져 있다. 그것이 좋든 싫든 뭐 이렇게 모 방송의 김 기자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입장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유연해졌다. 그래서 네, 그렇게 그렇죠. 과감하게 되는 이런 게 경제정책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 가능성이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단순히 가짜 세력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외국 자본이 왜 들어오느냐. 아직 확신은 되지 않고 또 한국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 더 퍼주는 격이 있지만 한국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있다는 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결국 한국의 증시라든가 또 지금 얘기되고 있는 또 앞으로 더 논의될 걸로 보이는 재상승분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의 논쟁이 한동안 지속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 점만 확인되면 확실히 한국의 증시에서 보면 외국인 돌아오고 그 다음에 사실 한국의 그 증시가 재상승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요. 오늘 그 방송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좀 들었었으면 이렇게 언데요. 외국인들은 분명히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 확신을 못 든다. 근데 지금 뭐냐? 지금 국가가 주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뭐냐? 드레인 이펙트 때문에 막연하게 뿜어주고 금리를 내리고 하면 드레인 이펙트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체감적으로 줄 수 있는 요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라는 거 금리 입장에서 세금 감면해줘야 된다. 인센티브를 제공시켜야 된다. 인센티브 해주면 내가 소득세 안 내고 재산세 덜 내고 이렇게 하면 소비 지출하지 않냐.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를 내려주면 소비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한테 세부적으로 국민들의 세부적으로 다 주는 경제정책이 나야 된다는 게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이건 홍남기 경제팀에서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근본적 정책 기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항상 누차에 말씀드리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정책 변화가 있고 이런 변화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 가짜 세력이냐 진짜 세력이냐 이런 쪽에 이렇게 궁금해하고 남북 문제라든가 문제에서 굉장히 좀 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관심을 갖다 이걸 확 끌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아야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한국경제 아야 활동은 좀 이렇게 홍남기 경제팀에서 어느 정도 좀 기반이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뉴욕에 가고 그다음 변화가 많은 유럽에 좀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건이 좀 이렇게 지금 초기되기 때문에 그렇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주미대사를 좀 만나서 한국 자동차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내려달라 이런 노력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재 가서 국제금융 이렇게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국의 변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 이게 진짜 변한 거냐 이렇게 될 때 그걸 좀 이렇게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면 네. 외국 자본이 한국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주가가
재상 승민에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시기적으로 굉장히 국가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중반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앞으로 대응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